시간이 이제 왔어요. 이렇게 공부해서 우리가 스카이를 갔지. 먼저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는데 나름 뭐 8, 9년? 제가 몇 년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8년 잡을게요. 8년 동안 내 거를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교육 일정표에 완벽하지도 않고 부족한 점도 많아요. 기준점이 없는데 이렇게 굉장히 하여튼 8년간의 노하우를 좀 담았다고. 이 이후부터는 사실 그 사람의 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분양업계에서 어떤 제가 얘기했던 이 낮은 그 지식의 이 넓음보단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수준 있는 지식이 어느 정도는 될 것이라고는 제가 분명히 자부할 수가 있고요. 요 범위 내에서는 분양하는 사람들의 정말 1% 안에 들어간다는 것도 제가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것만으로도 지식 범위 내에서 어제부터 사실은 교육을 명확하게 듣기를 원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특별히 할 거는 없는 것 같지만 이거를 위해서 사실은 달려온 거고 이거를 위해 달려온 게 한 5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내가 주택과 관련된 일을, 우리가 분양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정부 대책이 나왔을 때 내게 아니었잖아요, 솔직히. 그냥 흘려 들어가는 하나의 그냥 정부 정치, 그냥 뉴스거리였을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요 정도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분양하시는 사람들 중에 이 얕은 지식 때문에 이런 게 나오면 얘기거리 하시는 분들 있지만 정확하게 그걸 갖고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한번 천천히 요걸 한번 지금부터 봅시다. 가장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걸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그 속에 있는 단어들을 한 번씩 체크한 다음에 그걸 끼워 맞춰서 우리가 같이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이전에 분양과 관련된 상식 한 가지 먼저 다 아시는 얘기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고 해서 다 아신다는 가정하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청약하잖아요. 아파트 청약 다 알죠? 청약. 그 아파트 투유 그 청약권 청약통장 가지고 청약했을 때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 하기 전에. 자, 처음에 모델하우스가 지어지죠. 모델하우스가 지어져서 이제 어디 분양한다고 막 이제 이렇게 막 광고 많이 하잖아요. 광고를 하면은 너도 나도 가가지고 다 내 집 마련 신청서라든가 분양하면 최초의 계약서 발행 일단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순서가. 이 이전에 뭔가 사람을 땡기기 위해서 100만 원씩 청약금도 넣고 내 집 마련 신청서도 하고 여기서 이 사람들 작전이 들어가요. 그때는 100채를 분양하는데 300명이 모였다. 그러면 300명이 신청을 했다라는 건 뭐냐면 이 계약이 아니라 사전 신청서, 청약같이 그거는 공식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이 모델하우스 주체가 미리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아놓는 거지. 우리의 청약 개념하고는 좀 더 뭔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300명 모이면 청약이 300개 들어갔으면 3대 1이잖아요. 3대 1. 이 3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작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봤습니다. 어떻게 할지. 자, 그러면 저렇게 되면 이게 달력입니다. 달력.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봅시다. 들어가면은 이게 홍보기간이잖아요. 홍보기간. 그러니까 실제로 모델하우스에서 청약하는 순서예요. 홍보기간이면 이렇게 한 달 정도 홍보를 하기 좀 한 달, 2달 하는 경우도 우리가 왜 현장들 중에 사전이 길다. 여기는 사전 현장이다. 이런 현장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 홍보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계약서 발행 일자가 찍혀야 날짜가 명시가 돼야 이 중에 계약서 발행일, 계약일이 딱 명시가 돼야 그 다음부터 수수료 일도 나오고 잔금일도 나오고 해서 수수료가 언제 들어온다. 이게 스케줄이 잡힐 거 아닙니까? 근데 사전이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이 스케줄이 안 잡혔다는 얘기 또는 요 잡히기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6개월 사전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헤드 입장에서는 비용이
한 달에 그래도 몇 초씩 들어갈까요? 6개월 동안 계속 걷거든요. 그러다가 7개월째 계약서되고 8, 9개월째 이제 들어가는 되게 힘들어요. 사실 헤드 입장도 힘들고 직원분들도 힘들고 헤드도 직원분들에게 비용은 될 수는 있으나 수수료를 먼저 줄 수 있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해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 사전 현장이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델하우스에서 영업을 이렇게 해요. 모델하우스 지어놓고 열심히 이거 이렇게 많이 받아요. 돈을 안 받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청약을 인터넷 신청이기 때문에 누가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사전 의향서라고 해서 이 사람에게 먼저 받는 거를 이렇게 현장을 딱 만들어서 제출하면은 나중에 그 사람이 청약이 당첨이 되면 그 사람이 계약할 경우 그 사람이 수수료 주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좀 많이 어려운 거죠. 이렇게 딱 일정이 있으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날짜가 있잖아요, 달력이.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사전 홍보 기간을 이렇게 딱 해요. 그리고 과하게 되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청약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청약 기간. 그건 어디서 한다? 아파트 투유 또는 국민은행에서. 이거 어제 다 했죠. 네? 우리가 청약 동장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서 사용하냐면은 아파트 투유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 되고 은행에 직접 가셔도 돼요. 또는 은행에 가셔서 쓰고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청약 기간이에요. 아파트 투유 공제가 돼요. 그게 3일 잡히죠, 보통. 이렇게 3일이 잡혀요. 청약날, 청약기간. 100만원씩 넣고 신청하는 거야. 청약 금액은 나와요. 100만원, 50만원, 뭐, 이렇게 10만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청약을 넣었다는 얘기는 내가 계약 의사가 있다는 얘기. 요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건 사전이고, 아파트도 실제로 모델하우스 계약을 하기 위한 스케줄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사람이 계약금이 예를 들어서 뭐 5%야. 그러면 대체적으로 계약금이 한 최초에 뭐 2천만 원이 잡아놨어. 이렇게. 그 청약 통장을 내가 사용하겠다는 의지는 여기다가 10만 원을 넣고 내가 여기 100세대 중에 또 우리 같은 예를 들자면 우리가 52, 59A, 59B, 뭐 71AB, 그다음에 84 이렇게 했죠. 이 코스별로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여기다 이렇게 딱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사전 청약 기간이 딱 끝나고 나면 이날 끝나면 아파트 투에 딱 공시가 돼요. 요 100개 중에 300개가 들어갔다는 건 여기 총 개수가 100개인데 여기 총 들어온 청약 통장 낸 사람이 300명이라는 뜻인 거죠. 우리가 경쟁률 얘기하잖아요. 경쟁률은 여기가 만약에 20세대인데 여기는 12세대에 들어왔고 50급 B가 인기가 좋았어. 여기 공급 세대 수가 10세대야. 근데 여기가 40세대가 들어왔어. 그러면은 우리 현장의 청약률은 4대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그맣게 최소. 이해하시죠? 네. 평균 경쟁률은 3대1인 거죠. 네. 그래서 경쟁률 발표할 때 요걸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0만 원을 내죠. 2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청약 기간에 딱 나와서 여기가 딱 있었어요. 요 날이 뭐냐면 당발이라고 해요. 당발. 당첨자 발표일. 여기서 이제 요것도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요거 설명 좀 드릴까요? 네. 상식으로 알고 계십니다. 요걸 가지고 청약을 해서 가점제라는 얘기도 들어봤죠. 네. 가점. 1순위도 들어봤죠. 네. 근데 대충은 알겠는데 정확히 모르겠죠. 어떻게 가점을 적용할 거냐고 맞죠? 요거는 좀 이따가 제가 드릴게요. 당첨자 발표를 해요. 그러면 요거는 P가 붙겠어요? 안 붙죠? 근데 이거는 P가 붙을 확률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그러면은 여기에 붙은 사람은 계약을 하겠죠, 당연히. 당첨자 발표가 됐으니까. 청약통장. 그러면 여기서 당첨자 발표를 하죠. 운이 좋은 사람인 거죠, 좀 붙으면. 실제로 동탄이 1000세대 분양하는데 그 특별 세대, 세대 몇 평짜리가 거의 뭐 100몇 대 1도 나오는 적이 있어요. 요 근래에도.
호수가 좁은 거. 그러면 피가 그냥 2, 3초 탁탁 붙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부동산들 앞에 있고 막 여기서 당첨자 발표를 이렇게 합니다. 누가 됐고 누가 안 되는지 알잖아요. 그러면은 요 사람들 10만 원 넣은 사람 200명이 남는 거죠. 200명은 가서 바로 환불 신청을 하나 자동으로 들어오는 자동으로 들어올 거야 돈이 있을 때 이게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계약일이라는 게 있어요. 계약해야 될 거 아니야 실제로. 그러면은 1990만 원 더 넣고 계약하면 되는 거죠. 이거 지금 실제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일주일 정도 있다니까 한 이틀 내지 3일 정도 계약일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당첨된 300명 중에 총 100세대에 관련된 사람들이 와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 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 날이 무슨 날이냐? 이때부터 요 때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필요해요. 굉장히 스킬이 많이 들어가요. 또 이날. 이날 사실 이날 오후 5시까지 계약이니까 5시 이후 그날 저녁에 하는 경우도 있고 이날부터 선착순 분양이 들어가요. 선착순. 왜냐하면 요날 계약일이 계약 기간이 딱 끝나고 나면 아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101동, 105동 쭉쭉쭉쭉쭉 몇 동, 몇 동, 몇 동, 몇 동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럼 요 계약일 날 여기 계약 안 했어. 여기 계약하고 여기 안 했어. 계약된 호수하고 안 된 호수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요 남은 호수를 가지고 이때부터 선착순 분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날 저녁 5시 이후 또는 그 다음날부터.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남아있는 호수를 그때 갔다가 먼저 꽂는 사람이 계약을 맺게 되는 거죠. 요겁니다. 여기까지. 되게 쉽죠? 잘 모르시는데 좀 다 아시죠? 다음에 얘기할 땐 다 아실 거잖아요. 요게 일반 분양의 순서예요. 일반 분양의.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왜 여기 사정기간에 뭐가 필요해서 이렇게 얘기도 하겠지만 이게 있어야 사람들이 이제 모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떨어진 사람들. 전에 어떻게 했냐면은 모델하우스에 다 이렇게 1, 2층 되는데 다 모아놨어요. 모아놓고 저 밑에서 쇼하는 거죠. 상황 아줌마는 한 60명 갖다 놓고 실제적으로 모인 사람은 막 100명 되겠지. 나머지 60명. 그럼 분위기가 완전히 잡혀요. 게다가 저기서 뽑기 시켜요.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뽑기 시켜가지고 5명만 올려요. 미리 올라가면서 호수 딱 보여주고 올라가서 바로 결정하시고 뭐 1분 내에 계약 안 하시면은 뭐 바로 지금 아웃입니다. 이렇게 딱 해버려요. 사람이 쏠려가지고 계약을 조금 다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쯤에 왜 어지간한 경쟁력 있는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이때 요 저녁 5시부터 이때까지 웬만한 호수에 100개 남았으면 6, 70개 다 팔 수 있어요. 사실 이때가 최고 좋은 기회예요. 이 기회가 이렇게 분위기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계약 분위기 그냥 쓰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입금시켜야 되고 안 되면 무조건 패스 무정기 막 치고 그러면 분위기 때문에 다 이렇게 그런 겁니다. 요게 청약 순서예요. 이거 쉽죠? 네. 자, 그리고 요거 가점제와 1순위 그거는 한 5분이면 될 거예요. 이거 파리 대체가 하는데 너무 비싸다는데 자, 1순위가 뭐죠? 저도 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 기억을 한번 살려볼게요. 1순위가 뭐예요? 가점제 점수. 1순위. 1순위가 뭐죠? 많이 받은 사람. 제 얘기가 이게 청약 제도가 조금씩 바뀌었기 때문에 제 얘기가 좀 약간 디테일한 거는 좀 틀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거는 정확한 거예요. 1순위하고 가점제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용인에서 아파트 분양을 한다. 그러면 1순위는 뭐냐면 그냥 간단해요. 이게 아마 용인이 될 수도 있고 서울 경기라고 그 한정 지을 수는 있어요. 그건 현장마다 좀 다른데 용인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그냥 이게 1순위인 거예요.
용인 지역에 또는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이런 거는 뭐 나중에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셔도 되지만 이 순위는 이렇게 매겨져요. 이 순위는 뭐 용인 지역에 거주하는 무슨 뭐 유주택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1순위, 2순위, 3순위 있는 거예요. 저기 맞죠? 우리 저기 실장님 맞죠? 맞죠? 그 가점제는 좀 달라요. 가점제는 요거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거예요. 가점제 표가 이렇게 있거든요. 가점제 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부양가족이 몇 명이고 어머님 언제 몇 명 모셨고 국고 유공자인지 뭔지 이런 것들이 표가 있는데 거기에 내 점수를 더해서 가점제를 매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아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상식으로 알고 계셔도 좋은데 특별공급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파트에 보면 요 중에 뭐 300세대 중에 20세대는 특별공급으로 뭐 해본다. 이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국가유공자 뭐 5세대, 그 다음에 장애우 특별공급 뭐 5세대, 그 다음에 지역 발전 뭐 이런 거 5세대,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게 특별공급이라는 거예요. 특공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아까 여기 계약했잖아요. 우리가 3일 잡았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 일반, 다 일반, 여기는 특공 계약이에요. 근데 일반 해도 되고 이렇게 딱 정해집니다. 이렇게 날짜. 아, 첫날 하나? 첫날 할 거예요. 첫날. 가점제 이렇게 되는 거고. 좋아. 그러면 1순위가 중에서도 가점이 좋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1순위 중에서도 순서가 매겨질 거 아니에요. 1등부터 50등까지, 100명까지, 50명을 뽑는다 그러면 50명 뽑는데 1순위가 저기 100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50개만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순서대로 50개만 뽑기는 좀 애매하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뽑냐면 만약에 50세대를 뽑는다 그러면 25명은 50%, 25명은 순서가 좋은 사람 25명을 당첨을 시켜줘요. 그럼 밑에 75명이 남잖아요. 이 사람들 점수 차이는 있지만 1순위 중에서 이 사람들 뺑뺑이를 돌려요. 그래서 나머지 25개를 뺑뺑이에서 당첨된 사람을 여기다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당첨자가 그렇게 나와요. 1순위 중에서 만약에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면 이게 조금 감이 가죠. 그래서 가점제가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높으려면 굉장히 높아야 돼요. 청약이 해드릴 때는. 근데 애매한 가점제 가지고는 차라리 이거 기대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1순위에서 이게 다 소진이 안 되면 그때 이제 2순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청약이라는 게. 되게 쉽죠? 이게 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 한번 파리 부동산 대책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밑장을 좀 거하게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거하게 깔았는데 한번 좀 같이 시간을 가져보자고요. 자, 먼저 봅시다. 제가 생각할 때 기본 큰 개념부터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파리 부동산 대책은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그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집이 많은 사람과 집을 갖고 잘 활용하는 사람을 유도리 있게 활용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대한민국에. 어차피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에서 10% 정도의 사람들이 대출 활용도 굉장히 잘하고 집도 다주택자고 퍼센트 되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게 된다는 걸 잘 알고 많이 잘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다주택자 양도세가 폐지가 됐고 취득세가 잘 낮기 때문에 집을 갖고 돈을 번다는 걸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그분들을 막기 위한 대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놨냐면은 파리 부동산 대책 나오는 것들 보면은 크게 두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딱 제약을 두죠. 두 가지가 뭐냐면은 그렇게 했었죠. 사람과 지역. 이게 어떤 한정을 둬서 이 사람들이 계속적인 뭐라 그래야 되지? 집을 갖고 수익을 내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리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 하면 어떤 사람이냐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좀 이따가 디테일 한번 보고 대충 봤을 때 옛날에는 우리가 DTI 봤었죠. DTI 봤었잖아. 소득이 높으면 어지간한 대출은 다 나가요. 연봉이 1억이면 집 한 4개, 5개에 뭐 10억 이렇게 대출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해요.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집을 사고 팔 거 아니에요. 어디에? 집값이 많이 오르는 곳에. 일단은 그런 사람들을 좀 막아놓은 것 같아요. 대출도 적게 나오게 해서 추가로 대출이 몇 개가 있는데 추가로 대출을 가지고 또 집을 사려 할 때 그걸 못 사게 하고, 또는 대출 규모가 70%까지 나와야 되는데 야 너는 집이 많으니 너는 70이 아니라 50%까지만 대출을 해줄 거야, 뭐 이렇게 제약을 둔다든가. 또는 DTI를 우리가 봤을 때 평균 제가 한 60까지는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DTI는 제가 낮을수록 좋은 거라고 그랬죠. 맞죠? 60이면 많이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 야, 너 DTI를 60이 아니고 넌 40까지만 해줄 거야. 이렇게 되면 제약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왜냐? 기존에 너는 주택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너네 세대에, 너 개인뿐만 아니라 너네 세대에 너도 집 있고 너 와이프도 집 있어. 또 집 살라 그래? 그러면 안 해줄 거야. 뭐 이런 제약을 두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디다가 땅을 집을 사냐면 집값이 오르는 곳에 집을 살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값이 오르는 지역을 세 등분으로 이렇게 나눠봤어요. 파리부동산 대책은. 그래서 뭐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투기 조정 지역, 뭐 이런 걸 두어서 여기서 집을 사고 팔 때 세금 부분이라든가 이런 제약을 같이 접목시키게끔 이런 걸 해놓은 게 바로 파리부동산 대책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현장에서 집을 살려는 사람은 해당이 잘 되지는 않아요. 요 지역에 여기에 보면은 폐지되었던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됐었죠. 이게 부활도 됐어요 지금. 이게 부활이 된 건 아니지만 양도세율을 기본세율 플러스 10% 뭐 20% 이렇게도 해놨었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는 해당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집이 하나가 있어요. 투기 지역에. 여기도 하나 있어요. 이 사람 우리 아파트 계약을 함에 있어서 피해가 있을까요? 대출이 적게 나오는 건 있지만 우리는 우리는 지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삼에 있어서는 이 사람은 해당되지 않아요. 절대. 대출은 조금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럽시다. 내가 지금 집을 팔 계획이 있는데 나 여기 사고 싶어. 근데 내가 집을 팔 계획이 있는 집이 투기 지역이에요. 투기 지역. 근데 여기도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1가구 2주택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하나 더 사고 싶었는데 1가구 3주택이 됐잖아. 맞죠? 여기 원래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데 여기에 보면 분양권까지 주택수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1가구 3주택이 될 수도 있다고. 만약에 이 시점에서 좋아. 이 사람이 2주택이라고 하자. 하나 있어. 우리 걸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걸 팔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 들어가 있는 지역에 팔 때는 투기 지역과 투기 사람 요게 해당이 다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걸 팔 경우에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여기 있고 요걸 사서 살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팔 때는 문제가 되는 거지. 왜냐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지금 건드리는 거니까. 여기 살 때는 여기 있는 거 건드리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우리 전매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이 우리가 사업승인 신청이 나서 이 사람이 전매를 했다. 여기는 해당이 되겠습니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역이 우리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게 생각하면 되게 헷갈리고요. 헷갈리지 않으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요거만 제가 잘 큰 구조로 봤을 때 사람에게 무엇을 주며 어느 지역인지, 네? 뭐 디테일하게 뭐 투기 과열 지역, 투기 지역, 뭐 조정 지역, 거기 이렇게 뭐 정확하게 뭐가 달라지나 이런 거는 그냥 보면서 하면 돼요. 그냥 이게 어떤 개념이라는 거 우리가 같이 한 번만 읽어봐도 충분히 할 거예요. 손님하고 고객하고 통화하게 된다면 그래도 이 질문에 대해서 머릿속에는 많이 들어오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게 좋습니다. 자, 봅시다.
조정 대상 지역,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지정유가 비교. 파리 부동산 대책은 사람이지만 지역을 세 등분으로 나눠놨어요. 제일 심하다고 생각했는 데가 투기 지역, 그 다음에 투기 과열 지역,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나눠놨어요. 한번 보자고요. 투기 지역에는 서울, 전 지역 다 들어가는 거죠. 서울하고 세종시가 들어가요. 집값이 많이 오른다는 뜻이에요. 여기다 집 사야 되는 거야 무조건. 맞잖아요. 투기 과열 지구는 어디냐면 서울 뭐 일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과천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과천시. 조정 대상 지역. 저는 용인이 왜 빠졌는지 조금 이상해요. 용인도 사실 들어갔어야 되는데, 성남, 하야,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이, 부산도 많이 팔리죠. 제가 요거 조정 대상 지역 때문에 되게 기뻐했어요. 왜냐면 분당이 빠져있다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 전단을 분당에 엄청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혼자 미친 거지 내가. 성남이 들어가 있는데 분당을 뺀 거. 아이고 진짜 바보가. 그래서 요 세 개 지역에서는 어떤 주택을 갖고 움직일 때 조금 이제 어떤 제약이 있다. 그 지역은 이쪽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으나 한번 디테일하게 들어가 봅시다.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기존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는 청약 1순위에 5년 내 당첨 사실이 있거나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한 자는 자격을 누릴 수 없다. 강화가 된 거죠, 많이. 자 보세요. 그럼 아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까 우리 청약 순서 있었잖아요. 거기서 2주택자가 그 청약 넣을 수 있나요? 2주택자. 그럼요, 넣을 수 있어요. 단지 1순위가 아니고 2순위가 되는 거죠. 2순위 또는 4순위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약간 그 지자체에서 이게 하는 거에 따라 1순위가 단지 안 될 뿐이지 2주택이든 3주택이든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맞죠? 아우, 저 심판관님 앉아 계시니까 너무 좋다.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이건 뭐죠? 민영주택. 민영이면은, 민영이 뭐죠? 민영주택 사실 몰라서 모르는 거예요. 민영주택이 뭐죠? LH 이외에 뭐 푸드지오나 뭐 이런 야무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당첨이 됐는데 또 당첨되는 걸 제한시킨다. 어떻게 제한시킨다? 자, 투기 지역을 한번 보자고요. 투기 지역.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분양권을 3개 이상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경우, 땅 있는 사람은 다 된다는 거예요. 양도세율이 플러스 10%가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것도 이제 충분히 이해하시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제는 기본 세율로 양도세가 중과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양도세를 더 많이 매기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집을 팔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집을 팔면은 여기 양도세가 이제 업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플러스 10이 별로 안 그거 한 것 같은데요. 되게 큰 금액이에요. 왜냐면 양도세에서 공제받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6에서 38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이게 뭐냐면 3년 차부터 4, 5, 6, 7, 8, 9, 10년 차까지 이 연차별로 몇 %씩 공제를 해줘요. 그게 바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거거든요. 특별 공제. 또 여기는 대략 38%될 거고, 여기 뭐 10년 차는 6%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 11년 차도 6%인데 9년 차는 뭐 대략 10% 되겠네. 여기까지만 다 깎아진다는 얘기지. 그러면 12년 차도 13차, 20년 차도 6% 계속 가는 거죠. 근데 플러스 10%라는 얘기는 잘 보세요. 3년 차에 팔면 48% 된다는 얘기고, 10년 차가 됐어도 6%만 내야 되는데 16%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금액은 아닌 거예요. 플러스 양도세 10% 추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의 줄임말이겠죠, 당연히. 만기 연장 제한. 만기 연장 제한하면 땅으로 갈아타면 되죠. 정부에서 발표하는 대책에는 사실 큰 변화가 없어요. 사실 자세히 보면 달라지지 않아요. 대출 관련된 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거치기간이 뭔지 아시죠? 거치기간이 우리가 4, 5년 전부터 거치기간을 정부에서 없앤다고 했었어요.
지금도 근데 은행에 가면 거치 기간이 있어요. 1년에서 3년 다 있어요. 단 이게 달라진 거지. 과거에도 그랬어요. 은행에서 2.9라고 광고를 해요. 근데 실제로 가게 되면 은행에 가서 대출 받을 때는 거치 기간이 없는 상품은 2.99, 1년 있는 상품은 뭐 2.98, 거치 기간 3년 두시면 3.05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치 기간 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거치 기간 3년짜리 하고 나가요. 대부분이 거의 한 90% 이상 이렇기 때문에 3년 있다가 은행 갈아타는 겁니다. 은행 갈아타는 게 어떻게 하면 되냐? 은행이랑 전화 한 통 하면 돼요. 그리고 영업사원들이 있어요. 은행 영업사원. 집으로 오다 보면 돼요. 서류만 준비해서 주면 돼요. 비용 안 들어가요. 5만 원 얼마 들어가겠다. 그게 끝 다예요. 은행을 갈아탄다는 거. 전혀 어려운 거. 그러면 자 전매 제한 봅시다. 조정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LTV DTI 10% 하향. 이건 뭐죠? 우리가 집값이 내가 그 전에 집을 샀어요. 그 전에 집을 사서 3억짜리에서 70% 2억 천원 대출을 받아놨었어. 근데 소유권을 이제 이 사람한테 넘기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걸 넘기려고 하는데 집값의 이제 70%가 아니라 60%만 대출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이대로 가는 거 맞죠? 네. 그 DTI도 그 일단 그 1억 8천을 두고 그 다음에 소득 대비해서 대출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내가 1억 8천이 거의 한 55에서 맞춰져서 이제 1억 8천이 나왔었는데 60에서 이제 50으로 내려버리니까 10% 하향을 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이 집의 최대 맥스는 1억 6천밖에 안 되는 거지. 10%씩 낮으니까. 그래서 1억 8천을 그전에 받을 수 있었지만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면서 이게 둘 다 비율이 낮아져서 내가 1억 6천, 5천밖에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2억 천이 대출이 있었지만 이제 난 1억 5천 밖에 못 받기 때문에 실제 그 사람은 자기 돈을 3억짜리였으면 2억 천이죠. 2억 천에서 난 1억 6천. 9천만 원만 현금 자기 돈 갖고 샀는데 이제 똑같은 집을 내가 요 과열 지구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런 LTV나 DTI의 하향 조정으로 인해서 1억 5천 대출, 내 돈 1억 5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있죠? 이해가 되시잖아요, 이제. 다 공부한 거잖아요. 맞죠? 이제 실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규 추가 또는 효과 강화, 파리 대책,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뭐 어떻게 강화될지 모르지만 비슷해요. 안 바뀌어요, 잘 대한민국. 발표되는 거예요. 가점제 적용 확대. 뭐 어떻게 적용시키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 오피스텔 전매 제한 강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및 거주자 우선 분양 적용. 이게 뭐지? 자, 주담대 건수 제한. 차주당 한 건, 세대당 한 건. 차주가 뭔지 아시죠? 은행에서 돈을 빌리잖아요. 제가 이렇게 계약서 이렇게 내가 그거 쓰잖아? 내 명의로 대출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 명의가 내가 차주예요, 차주. 과거에는 내가 있고 와이프가 있고 우리 애가 있었어. 우리 애가 25세였다. 그러면 셋 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됐었는데 얘 하나, 나 하나, 와이프 하나, 나 하나, 애 하나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차주 투기 지역에 들어갈 경우 차주당 하나가 아니고 그렇지 세대 그 3명 중에 1명만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 자세히 모르셔도 돼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이런 단어라든가 어떤 요 개념만 머릿속에 들어가시면 되지 투기적은 어떻고 뭐 조종적은 어떻고 요거 모르셔도 됩니다. 단어 우리가 한 번씩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교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2주택자 플러스 10% 그 외 플러스 20% 2주택이면은 무조건 10%가 올라가고 3주택 이상부터는 20%씩 양도세를 더 내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더 내겠다는 뜻입니다. 더 내게 하겠다고. 그러면은 20%가 작은 것 같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38%만 내는데 20%가 오버가 되면 58%를 내야 되는 거예요. 되게 큰 숫자예요, 이거.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집인데도 6%만 내야 될 걸 26%를 내야 된다는 거지.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이 숫자. 플러스 20이에요. 자, 봅시다. 그리고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 신고 의무화. 거래가액 3억 원 이상 주택. 이거 잘 생각해 보면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이거는 제가 정부에 생각할 때 머리 잘 씁니다. 우리가 애한테 집을 사잖아요. 근데 제가 돈이 하나도 없는 놈이었어요. 제 자신이 하나도 없는 놈이었어요. 근데 사업을 했잖아요. 근데 현금이 내가 2억이 생겼어요.
그래서 4억짜리 집을 사요. 그러면 그 2억을 어디서 벌었는지를 신고하라. 왜냐면 막말로 우리도 세금 줄이려고 애쓰잖아요, 개인으로. 법인 사업 운영하시는 하는 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겠고 세금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세무사하고 이거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돈 이렇게 성금 만들고 이런 것도 많은데 이거는 돈 어디서 벌었냐고 나보고 신고하는 거면 어떻게 신고해요? 물론 편법은 있겠죠, 당연히. 근데 요 자체만 가지고 보면은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및 분양권 전매 양도세율 강화. 어쨌든 우리가 1가구 1주택은 비과세였는데 이거는 뭐 세금을 더 내게 만들겠다 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LTV DTI 40% 적용, 주담대 한 건 이상 보유세대 30%, 실수요자는 50%. 그러니까 집이 많이 있었고 그걸 대출로 샀던 사람들에게는 대출을 굉장히 조금만 해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많이 사지 말아라. 이게 투기죠. 이런 거죠. 실수요자만 이제 많이 사라는 얘기고. 뭐 일단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지금 어느 정도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되겠다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지만 요 자체만으로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물론 교육을 하지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거지만 교육을 통해서 진짜 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사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한다는 거예요. 분양시장에 이런 브레인이 없어요. 정말 이런 브레인이 없습니다. 이 정도를 이해할 수 있는 브레인은 별로 없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 적용 효과. 요거는 굳이 뭐 위에서 다 했던 얘기라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좀 허망하지 않나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레이드가 좀 낮죠? 이미 많이 알고 계셔서 쉽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파리 정책에 대해서 그만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제 발표가 됐나요? 어제 날짜로 발표가 됐나요? 12사 대책인가요? 그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니까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걸로 하고, 이건 하나의 내일부터 시행을 할 건데 미리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하고 팀장님들 통해서 이야기 드릴 거고, 요즘에 보니까 의왕이 좀 핫해요. 배분지구하고 실제적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가고, 그 직원분들께서 우리 7팀하고 3팀 같은 경우는 저기 3팀도 갔다 왔나요? 의왕 쪽에? 갔다 왔죠. 가서 새벽부터 나가서 거기 이거 청약 요구를 하셔요. 그래서 의왕 쪽에서 굉장히 좀 따뜻한 오다가 좀 있습니다. 한 2년 됐겠지만 어쨌든 제가 거기서 일할 때 제 피땀으로 제 피땀 또 같이 일하는 분들의 피땀으로 얻은 결과물도 저기 오다가 있어요. 한 2년 참가도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TM을 좀, 왜냐면 의왕이 지금 일단 그렇게 뜨거워졌다는 거는 그 전에도 1년 반 이상의 그 영업 활동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의왕 부동산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거 좋아요. 의왕 도시가 되게 순해요. 되게 웃긴 게 그 오다 맨날 그렇게 써먹었는데도 욕하는 사람도 없고 신고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만큼 순수해요. 의왕 사람. 이제 의왕도 제가 죄송합니다. 의왕도 부동산에 좀 눈을 뜨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타이밍이 의왕을 한번 건드는데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어서 내일부터 TM은 기존에 하던 거 일단 살짝 접어놓고 의왕에서는 35평짜리 제가 자주 얘기했던 현장인데 의왕 서해도랑들이라고 이마트가 들어오는, 알고 계시면은 TM 하실 때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이틀 동안 들어주신 분들에 대한 의왕이 한 10년 동안 신규 공급이 없어요. 의왕이라는 도시가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오전동이라는 곳에 이렇게 이마트가 들어오고 4층 5층까지 해서 여기 6동이었나? 네, 6동짜리 아파트, 500세대 아파트에 있는 오다예요.
상가도 있고 이거 30평대인데 투자 쪽으로도 괜찮은 지역이거든요. 많이 오를 거고. 요 지역 우리 의왕 사시는 분 계시죠? 군포 사세요? 군포도 깨끗하지 사는 거 좋아. 여기 있는 오다예요. 그래서 요거 크게 이렇게 거부감 있는 오다는 아니니까 요거 가지고 여기 내일부터 TM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왕에 대해서 혹시나 도움이 될까봐 잠깐 팁을 드리자면은 의왕의 백운 저수지가 아니고 뭐죠? 철도 박물관 있는 게 뭐지? 왕송 저수지. 왕송 저수지 맞죠? 왕송. 의왕에 군포하고 수원하고 붙어 있는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왕송 저수지. 지금 가면 되게 이뻐졌어요. 왕송 저수지가 지금 철도 박물관 거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내일 이렇게 깔아놨더라고요. 맞죠? 내일 봐 이렇게 깔아놨고 밤에 가면은 호숫가에서 차에서 그 커피 차들 이렇게 팔고 굉장히 좋은 곳인데 의왕 시장님이 재선을 하신 분인데 저는 거기서 일하면서 의왕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랑한다고 표현해요. 집 잘 팔리려면 사랑이 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데 그분 일화 중에 하나가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이제 시장이 되신 분인데 땅 따먹기를 그렇게 잘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땅 따먹기를 시별로 땅을 서로 주고 파나 봐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왕성저수지가 여기는 의왕 땅이고 여기는 수원 거고 여기가 요만큼이 의왕 거였는데 의왕, 군포, 수원 거였는데 무슨 의왕이 여기 무슨 땅을 이만큼 주고 여기 왕성저수지에 이만큼을 사왔고 수원에도 무슨 땅을 요만큼을 주고 요걸 이렇게 가지고 왔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시장이 다 했다는 건데 지금 보면 여기가 다 개발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여기가 안산 땅이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전국에서 되게 좋은 거고 이 철도 박물관도 이게 철도 대학으로서 승격을 시켰대요. 원래는 근데 이 평가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박물관들은 원래 지자체에서 이 지역으로 원래 지방으로 다 준대요. 원래 이런 것도 왜냐면 지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의왕시장은 이걸 얘네 표현을 뺏기지 않고 이걸 왜 승격시켜서 의왕에 뭔가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랜드마크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걸 하나 만들어놨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의왕은 기본적으로 이게 내일부터 TM할 때 대화거리 가지시라고 생각해요. 혹시나 얘기 나오면 의왕 사람들이 되게 좋아요 사람들. 대화가 좀 되시고. 1번 국도잖아요. 1번 국도. 1번 국도가 서울. 그래서 어디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원도 지나가잖아요. 수원도 지나가고 뭐 고산도 지나가고 많이 지나가죠. 의왕이 어디냐면요. 세마대고기 아세요? 아세요 혹시? 세무공무원 연수원 혹시 아시나? 모르시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한일타운 어딘지 아세요? 한일타운. 1번 국도 쭉 올라가다 보면 수원은 어딘지 아시죠? 1번 국도 쭉 올라가다 보면 그 다음은 안양이잖아요, 바로. 맞죠? 그 중에 한 2km가 의왕이에요. 되게 조금이에요. 의왕.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의왕. 뭐 지역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1번 국도병에, 그래서, 북수원 IC가 있는데, 관심 갖고 한번 보시면은, 저도 일하기 전까지 거기가 안양인 줄 알았거든요. 쭉 가다 보면은 의왕, 감산, 어서오세요, 의왕 이렇게 써있고, 좀 더 가다 보면 그때가 안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시예요. 실제로 여기서 발전된 도시가 별로 없어요. 녹지대가 다 많고 저수지 같은 거 있고 산이 있고 그리고 인구는 뭐 한 2만 정도인데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아이들 교육 수준이 올라간 도시가 의왕. 그래서 중학교인가 고등학교는 전부 다 기숙사가 있고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전국 5등 안에 드는 중고등학교의 수준이 중학교는 고등학교는 하도 오래돼서 그리고 노인복지는 전국 1등. 왜냐하면 세수는 많이 들었는데 인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20만 정도 된다고 인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노인들에 대한 복지가 굉장히 좋대요. 딴 데도 시행을 하고 있으나 목욕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으로 그대로 다 찾아와 줘서 이렇게 모시고 갔다가 모시고 데리고 오고 교육 수준이 올라간 데 대해서는 또 한 가지 그 시장님이 방침이 뭐였냐면은 과천 도서관이 제일 큰가요?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과천 도서관은 우리의 상징성은 될 수 있으나 그 멀리까지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 우리는 이러지 말고 작은 거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상징은 없으나 누구나 쉽게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자라고 해서 지역마다 조금만 도서관을 굉장히 많이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따뜻한 도시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런 거 있으면 대화거리가 아마 좀 되시고. 이상으로 우리 질의응답을 좀 해야지 이제. 없으면 그만 마치는 걸로 하고. 자, 뭐 궁금하거나 우리가 좀 교육하면서 좀 이랬으면 좋겠다, 요거는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거 있었나요?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또 조금 더 성장도 하고. 진짜 뭐 좀 느끼신 거 얘기 한번 해주세요. 뭐 칭찬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어땠는지. 그거 해주죠. 말하실 때 비춰드리죠. 네. 일어나서 하세요. 아니요, 앉아서. 앉으세요. 그냥 어디서 들은 소리도 많고 검색도 해보고 했는데 이렇게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목사님 교육에서 더 정확히 알 수 있고 제가 좀 더 뭐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아니요 그런 건 없고 이런 수박 시간을 먹고 좀 말아서. 이런 시간을 좀 자주 가졌어요. 지쳐. 너무 좋아요. 이거 하면서 저도 다시 배우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실제로. 두 번째 들은 것도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한 번 들었을 때는 처음 듣는 얘기여가지고 메모는 해놨는데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볼까 하다가 기회가 없어서 오늘도 들어보니까 확실하게 이게 많이 알게 돼서 시간이 더 뜻깊었던 것 같아요. 어제 오늘. 돌아가면서 한 번씩 시작해주세요. 전대리님. 지금 그 강의는 반복 강의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반복 강의를 안 하면은 또 스쳐 지나가는 지식이 될 수 있으니까 반복 강의를 좀 해서 한 3번, 4번 들으면은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람하고 대화할 때 예의글을 막 이렇게 주선한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의사님 지금 의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한 번으로 우리가 숙지가 안 되거든요. 예의글 갖다가 몇 번 하시면은 반복을 하시면은 내일 아침에 이 얘기를 다시 한 번 하고 그리고 오다 나눠드리고 혹시 효과적이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죠. 시작입니다. 교육은 반복학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알아도 아는 것 같아도 확실히 설명을 하려면 긴가민가 이게 정확치 않을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지속하게 되니까 뭐 나도 모르게 그냥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고요. 하나 더 말을 하자면 저희 현장에 갖고 오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하고 접목시켜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잘 스펙이 되지 않을까. 디테일하게 들어가려니까 이게 그중에 뭐 하나를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야 되는 분들이 말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맞아요. 제가 하면서도 너무 내가 이게 큰 그림을 그리는 거 아닌가 이런 딜레마에 빠지고 근데 그렇게 이렇게 하려면 형 얘기할 때 그렇게 하려니까 얘기가 너무 길어지고 제 경험담이 너무 많이 나오게 돼서 마치 제 얘기를만 하는 것 같은 그런 좀 있어서 그런 것도 준비하네요. 우리 이제 팀장님도 진짜 말씀 드리죠. 저희가 분양계 최고의 대행사 의원을 만나서 이런 교육 수준으로 분양계를 입문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최고의 리더를 만나서 감사하고 황경문 이사님이 최고십니다. 교육 내용을 얘기해요. 다 아는 얘기 나오고 있었는데. 기회적으로 좋았어요. 네. 시장님 뭐 굉장히 한 말씀. 교육은 참 좋아요. 이제 반복적인 게 이렇게 좀 우리한테 습득력이 좀 빠르고 그리고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좀 책을 보려고 하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거는 진짜 요즘에 흔히 말하는 네이버 선생님한테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메인인데 선생님 됐어요. 네, 선생님이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반복 교육이 중요해요. 네, 중요하죠. 시장님. 저는 공부하는 입장입니다. 분야에 분야 많이 드려야 돼요.
교육 몇 시간 들으셨죠? 거의 다 들으셨죠? 아니요, 지금 어제 들으셨고 네, 네. 오전에 인터넷으로 들으셨고 근데 그 모르면 그 부분이 다예요. 정말로.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건 진짜 요것만 알아도 진짜 다음에 분양 업계에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이 정도만 알아도 뭐 10%, 20%, 30% 안에서 완전 충분하다고 해도 그 다음부터 그때부터 경험이 조금 쌓여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감이 제가 부장님 그 박수 한번 우리 쳐주세요. 한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상당히 유익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관님 한 말씀 해주셔야죠. 맨 뒤에서. 저 진심으로 하는 얘기고 제가 혹시나 얘기하다가 틀린 부분이 있잖아요.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 잘 아시죠. 교육 내용 너무 좋았고요. 좋았는데 수업 시작하니까 오전에 들어서 팀장님들 있잖아요. 그것도 병행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사람마다 어떤 포인트로 일하는구나도 알고 마인드 조율을 하면서 그걸 같이 들으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팀장님들마다 저래서 팀장님이시구나라는 걸 저 외에 느끼셨거든요. 우리 피디분이 교육사님 제가 강압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한 주에 다 하는 게 아니더라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곁들여 주시면 조금 더 활기를 수 있는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이런 어디 가서 이렇게 제가 뭐라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자체가 진짜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두 번, 세 번 얘기했던 거를 질문을 얘기했을 때 표정에 아는 거를 티내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정말 뿌듯해요. 제 지시는 것 같아요. 그 이상 교육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